그래서 이제 글을 잘 쓰려면은 이제 그 글 쓰는 재료인 언어가 풍부해야 된다. 야, 뭐 15만 단어를 쓰는 작가도 있고 10만 단어를 쓰는 작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르는 토속어를 통달해가지고 토속어를 잘 쓰는 또 작가들도 있고 저는 그런 토속어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특장이라면은 언어의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좀 일반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한문 교양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한문을 어려서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음,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그 한문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우리 호어 지을 때 이제 한문 가지고 하면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본다는 것이 볼견자가 있고 볼권자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볼시자가 있고 할 때 그 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한국어 시각 왜 견각이라고 안 하고 왜 시각이라고 하는지 왜 관찰이라고 하는지 견찰이라고 왜 안 하는지 그런 차이죠. 그런 그 단어들이 우리말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한자는 원래 있었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다 같이 쓰고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때 일본 그 학자들이 서양의 개념들을 번역하면서 한자를 이용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관찰이라든가 지금 의사이신데 의사, 교사, 학교, 교육 이런 단어들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자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 봐도 정확하게 써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이제 중국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번역을 만들었는데 이 경쟁력이 일본 거면 못하니까 결국 중국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언어를 가지고 와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그게 다 일본 번역식이에요. 공화국이란 말 자체, 리퍼블릭 이런 거를 공화라고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럼 공화라는 말이 옛날에 또 있었어요. 옛날 한문 고전에 있는데 그걸 갖다 잘 써요. 예, 공화. 우리나라 같으면 신라 시대 초기에 화백제도라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화백이 공화거든요. 화하라자. 이 백자도 흰 백자인데 흰 백자도 되지만 이게 말한다는 뜻도 있어요.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이게 한자는 의미가 좀 많습니다. 근데 공화 한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가지로 화해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이제 합의제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언어의 미세한 차이. 이번에 이제 시조를 쓰면서 또 그걸 느꼈는데 이제 우리나라 부사가 있잖아요. 부사 중에서도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뭐 쩌렁쩌렁 뭐 빨랑빨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쓸 때에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 온도 측량 기기가 어, 쩌륵쩌륵 부서지고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계가 부서지는데 쩌륵쩌륵인데 좀 바꿔서 써륵쩌륵 해가지고 앞에 말을 바꾸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좀 재미가 나는 그런 뉘앙스 차이. 한국어의 그런 순우리말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고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글을 쓸 때, 특히 시를 쓸 때,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역시 다독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칸트지가 한 그 세 가지 글 쓰는 요점은 변함없어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써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8가지로 이제 더 확장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언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자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 최 형님은 안 들어오셨죠? 아, 예, 지난주에 학회도 있어가지고 좀 예, 예. 늦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건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백두산 갔다 와가지고요. 백두산에서 이제 느낀 시들을 거기 가서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것만 쓴 게 아니고, 백두산 시를 하나 썼고, 12명이 갔는데요. 이제, 저 말고 11명이죠. 저도 이제 아호를 하나 지어갖고, 한시를 하나 지었었지 않습니까? 그 11명의 이름 혹은 호에다 대고 전부 한시를 하나씩 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11개를 지은 건데, 그 중에 두 분은 이제 그 전에 지었으니까 9명을 지어드렸죠. 10명 지었구나. 가이드까지 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이드 같은 경우는 차 타고 이동하는데, 이름 물어봐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만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시 천재다. 그렇게 했는데,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7호조, 지금 7호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신 작품들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7호조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도 끝까지 못 갈 거지만 그렇다고 7호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올리신 작품 가지고 할 거예요. 그 전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 의견을 나누었던 제가 쓴 백두산에 관한 세 편 시조, 그거를 이제 우리 혜연님하고 바하님이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걸 제가 수용을 해가지고 수정한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그 시조인데요. 백두산정에서 첫 새벽 장엄히 있게쳐 흰 머리산 모으니 목마다 신령스러운 하늘 기운 어렸네. 이 어렸네도 설렸네 할까 어렸네 할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인다는 말하고 어린다는 말을 비교해 보면 어는 이제 모음이고 서는 이제 시옷 그 자음인데 자음이 들어가는데 어의 앞에 이음도 자음이긴 하지만 이거는 소리가 안 나는 소리죠 사실은. 이거 없이 어만 써도 어가 나죠. 이 이음 받침은 마지막에 올 때는 받침 확실한 받침이지만 앞에 올 때는 어사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심심하니까 넣은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설연내가 어련내보다 약간 그 형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련내는 형상이 없이 어른어른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련내가 맞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천지는 생명의 정을 쪽빛으로 드리고로 이제 고쳐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드리고가 아니고 거두고였었죠. 근데 거두고, 천지라고 하는 물이 생명의 정을 거둔다? 물이 거둔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혜연님이 거두고보다는, 머금고가 좋지 않냐. 물이니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드리고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린다는 말은 조금 여러 가지로 쓰이죠. 받아들인다, 물들인다가 있죠. 물들인다, 물을 들인다. 그래서 드리고로 한번 해봤고요. 서울은 우렁찬 대지, 나무론 굳건한 등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첫수, 요 세 줄은 첫수, 여기까지는 하늘 중심, 이제 하늘 기운, 요 하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인데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보면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 만주벌판도 있지만 더 나가면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이제 우렁찬 대지. 나물은 굳건한 등뼈에서 이제 백두대간이 내려오는 거죠. 누천년 굴곡사도 아름답다 무궁하여 우애와 평화의 노래 마을마다 넘치네 해가지고 마을도 역시 땅이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땅이고요. 세 번째 이제 사람으로 넘어와서 사람아 하늘과 땅이 너를 낳고 위하시니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민조가 깨어나라 해서 사람아 하고 민조가가 어떤 운을 맞춰서 하면서 두 번 다 부르는 걸로요. 깨어나라 하나 되어 일어서라 이렇게 됐어요. 요 마지막이 이제 원래는 넓구나 동해 바다여 온 인류의 흐르다 이렇게 했는데 바하님 의견이 흐르다는 중립적인데 흘러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면 더 힘이 있지 않느냐. 앞에는 힘 있게 나갔는데 힘이 있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해 바다여 했는데 넓구나. 이제 그거를 한류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동해 바다가 이제 가다가 일본에 막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평양인데 동해 바다가 인류에 흐른다. 여기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것 같아서 동해 바다를 놓고는 싶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듯이요. 여기 무궁화도 있고 해서 애국가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아까 언어 소재가 많으면 좋다고 했는데 언어 소재가 시 안에 다양하게 있으면 좋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코리아 문화 물결로 온 인류에 흘러라. 흘러라는 이제 흐르다보다는 더 명령형으로. 그래서 앞에서 깨어나라, 일어서라, 흘러라 해서 세 번이나 명령형을 쓰는 게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은 세 수를 볼 때에 앞의 수에서는 힘들이 다 강하거든요. 장엄히, 깨쳐 이런 것들은 강한 소리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하늘, 천지 이런 것도 큰 것들이고요. 우렁찬, 굳건한 등뼈, 대지 막 크고 힘차고 굴곡사도 어쨌든 그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굴곡이니까 힘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힘이 있는 말들을 하다가 여기서는 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위하고 착해지는 거지. 깨어나라, 일어나라가 약간 힘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흘러라가 좋겠다. 역시 이 시 전체를 힘있고 강한 시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라는 말이 이 민조가 사람화 할 때의 부르는 아는 아니에요. 코리아가, 코리를 부르는 코리아는 아니죠. 그렇긴 한데, 의문적으로 보면 세 음절로 해서 아로 되는 이런 시적 효과가 하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온 인류에 흘러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로 이제 나간다는 이제 그건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하고요, 코리아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민족이란 말은 여기서는 한민족인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큰, 위대한 그 다음에 한민족이 중심이 된, 그다음에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대한민국인데요. 거기에서 민족과 민주주의가 다 섞여 있는 말이죠. 대한민국에는. 그럼 민족이 더 범주가 넓으냐, 민주가 더 범주가 넓으냐면 민주가 넓죠. 무슨 말이냐면 한민족이라도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근데 저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혹은 뭐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민주주의에 편입되면 한국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다민족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99%인지 98%인지 95%인지는 몰라도 한민족이 중심이긴 하나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한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민족에서 끝나고 요 코리아가 안 들어가면은 요게 좀 건너뛰이 돼요. 그래서 민족에서 시작을 했지만 코리아라고 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나가고 그리고 인류로 나간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한류를 적어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 봤는데요. 우선 이거를 지난번에도 같이 보신 우리 혜연님이 제가 이렇게 수정한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쪽지 트롯으로 거두고도 나쁘진 않았어요.
음, 왜냐면 거두고라는 건 쪽빛으로다가 그런 음, 걸 걷어낸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리고보다는 오히려 거두고가 좀 세련되지 않았나. 제가 음. 그때 드리고를 말씀드렸지만, 아, 그때는 드리고가 아니고, 그때 말씀하신 거는 거두고였는데, 머금고, 그랬나요? 예, 예. 쪽빛, 거두고가 원한이고, 머금고를 이제 우리 둘이서 같이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그랬군요. 했는데, 제가 드리고로 한번 고쳐본 거예요. 네. 근데 쪽빛으로 거두고가 오히려 더 세련된 것 같긴 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쪽빛으로 거두고는 음, 쪽빛이 강한데 쪽빛으로 인해서 다른 게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두고가 더 세련됐을 것 같긴 해요. 음, 드리고보다는. 음, 그러니까 천지는 생명의 정을 쪽빛으로 거두고 드리고는 뭐 같은 맥락인데 드리고는 쪽빛으로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감싼다는 느낌이고 음, 또 거두고는 쪽빛으로다가 구름 같은 게 있는 거를 다 걷어낸다는 의미잖아요. 음, 결론은 쪽빛으로 깔리는 건데, 음, 근데, 거두고가 오히려 음, 많이들 쓰진 않지만, 음, 그게 더 세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음. 저는 코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닐까요? 예, 왠지 음, 거부감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코리아라는 게 또 우리 언어도 아니고, 음, 예,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할 때 코리아, 코리아 하니까 음, 그 부분은 왠지 반감이 좀 있어서 음, 저 같으면은 코리아는 안 쓸 것 같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은 우리 저 주형님 의견도 들어보자고요. 어, 주형님은 우선 그 지난번에 안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느낌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적인 빨간표로 된 요 글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예, 그 백두산에 오르셔서 이제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즉흥식 또는 축시 같이 해서 이렇게 어, 읊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런 어, 우리 민족의 기원으로서 이제 백두산을 이렇게 어, 읊었고 또 이제 뭐 일단 홍익인간으로서 이제 세계에 뻗쳐가는 이제 우리 문화의 어떤 힘을 좀 이렇게 독려하시는 뭐 기원하는 이런 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어, 전체적으로는 음, 그 처음에는 일단은 그 자연과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초반에 쭉 이렇게 두루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역사와 이제 사람 사는 이제 얘기로 이제 후반부로 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단어 선택은 다 좋은 것 같다고 뭐 생각이 들고 뭐 서으로는 이제 조금 뭐 이제 맞추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 어 코리아는 이제 뭐 한글말로 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고유말로 할지 영어로 할지는 뭐 저는 다 그냥 뭐 받아들일 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코리아 말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민족을 뜻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한민족 또는 뭐 한결에 뭐 뭐가 월요 있는지 민족은 앞에 나왔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결애라는 개념 말고 대한민국이란 개념을 쓰고 싶다 이 말이죠. 결애보다 대한민국이 더 범주가 넓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대하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 맞추려면. 근데 네. 대하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국에서는 어차피 코리아라고 부르니까 온 인류의 흐를 판이니까 밖으로 나갈 판이니까 밖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코리아가 어떤가. 그다음에 이제 한류라고 할 때 코리안 웨이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 물결로 했는데 웨이브가 이제 물결이니까 말 자체가 코리안 웨이브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죠. 어쨌든 뭐 우리 그 취영님은 이제 이런 빨간 글자로 된 게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거 아니에요. 예, 천지가 이제 뭐 머금고도 어떤 흡수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머금으면 또 발산을 해야 되는 또 의미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근데 한꺼번에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백두산정시에서 이 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 그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글을 써놓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고민이 되죠. 퇴고라고 그랬잖아요. 밀퇴자를 쓸 거냐, 두드릴 고자를 쓸 거냐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그 퇴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드리고 할 건가, 머금고 할 건가, 또는 무슨 거두고를 할 건가 이런 거, 코리아라고 할 건가, 또 코리아를 다른 말로 하면 동해바다로 하면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조에서는 글자 수를 맞춰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서정주 선생의 시 두 편을 봤는데 한 편이 더 있네요. 동천, 동천인데 겨울동 하늘천 했으니까 겨울 하늘이죠. 내 마음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줌은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네 해서 이게 7호조예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8글자죠. 고운 눈썹을 5, 줌은 밤의 꿈으로 7, 맑게 씻어서 5, 하늘에다 옮기어 7, 심어놨더니 5, 동지 섣달 날은 7, 매서운 새가 5, 그걸 알고 신용하며 8, 빗겨간에 5 해서 이제 완벽한 7, 5조인데요. 서정주 선생의 그 많은 명작 시들이 있지만은 이 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시예요. 대중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비평가들한테는 아주 굉장한 찬사를 받은 그런 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그 옛말이죠. 옛말로 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 개의 밤. 그래서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그러니까 동천이니까 겨울 하늘인데 춥고 추운데 어느 날 맑은 날이 있죠. 밤에. 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은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년 동안 맑게 씻었어요. 꿈으로 씻었어요. 근데 눈썹이에요. 그 눈썹을 갖다가 옮겨놨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초승달이죠. 초승달이 이렇게 눈썹같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이쁘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해놨더니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사랑이 간절하고 더군다나 그거를 하늘에까지나 이렇게 옮겨서 딱 심어놨더니만 동지섣달이에요. 추워요. 나르는 매서운 새가 새가 이제 그 옆으로 날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서운 새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새도 아니고 매서운 새인데 매섭다는 말은 약간 공격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아마 기러기나 이런 거 아닌가 봐요. 그리고 기러기 아니고 이런 게 밤에 날아다니는 일은 별로 없는데 시에서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매서운 새가 이 고운 눈썹이 있으면 그걸 공격을 하거나 이게 뭐야 하고 걷어차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겨가네. 신용이 무슨 신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재미있는 시어예요. 무슨 신용을 하며라고 써야 되는데
요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죠. 무슨 알겠다는 신용을 했든지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갔는지 뭐 했는데 요걸 생략하고 건너뛰고 신용하며 비껴가요. 그래서 요 건너뛰기라고 하는 요것이 항상 시에서는 요 건너뛰기 있으면 제가 말한 것처럼 요게 1, 그 거리 1, 알고가 2, 건너뛰기 3, 신용하며가 4예요. 그래서 3을 생략했어요. 생략함으로써 거기에 뭔가 공간이 생기고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뭔가 읽는 사람마다 맛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시상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있는데 그 님을 확 동안 이렇게 맑게 씻어가지고 하늘에다 심어놨더니 나의 정성을 이 세 가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비껴가더라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인 이 시가 주는 그 이미지의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그 한시가 주는 어떤 느낌하고 상당히 통해요. 한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 시들 보면 주로 뭐 달 얘기도 많이 하고 밤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옛날 한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원한 느낌, 그러니까 멀고 높고 크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시들을 뭐 제가 많이는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명시라고 하는 한시들을 보면은 의외로 이 님을 노래한 한시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그 동심초를 쓴 그런 그 시인은 여자고 그래서 막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 선비들이 주로 시를 쓰는 건데요. 여자들은 거의 안 쓰고 선비들이 대놓고 뭐 어떤 여인을 그리워함네 이렇게 쓰기에는 좀 옛날에는 그게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미인이나 가련한 여인을 노래한 시는 있어요. 참 저 여인은 가엾다. 저 여인이 슬퍼서 운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노라. 어,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은 나는 이러하노라. 이렇게 쓰는 시는 거의 없어요. 관찰자, 제3 관찰자로 쓰는데 내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모 고운 눈썹 이런 건 안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남녀 평등이 되고 또 서양에서는 그 사랑 얘기를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게 이제 현대문학으로 넘어와서 분위기 자체는 고전 한시적 분위기이면서도 그게 이제 현대화가 되어서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시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가 한편으로는 이제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렇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인의 마음의 뭐 경지랄까 수양된 상태 같은 것도 넌지시 이렇게 또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수양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시에서 느껴지는 거는 시인은 이제 두 가지죠. 그 시인, 작가 서정주도 있고 두 번째는 서정주가 상상했는데 이 시 속에 있는 화자로서의 시인. 나보기가 역겨워 할 때 김소월이 나보기가 역겨워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김소월이가 아니고 김소월이가 하나의 소설 같은 거 써서 그 소설 주인공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서정주 선생이 인격적으로는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시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더 높은 경지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보통 수양밖에 안 됐지만 시 속에서는 굉장히 수양 많이 된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 속에 화자가 그렇게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총칼 앞에서 무서운 사람이지만은 시를 쓸 때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가겠노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시 속에 있는 그 화자의 그런 마음의 뭐 경지랄까 이런 게 이 보통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어쩌면 군자 수준도 넘어서서 거의 현인처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증언밤,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다가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상의 사랑을 하늘까지, 근데 달쯤 되고 나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그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그 하늘까지를 대상으로 삼고 무대로 삼아서 쓰다 보니까 어떤 스케일이 아까 제가 쓴 그 백두산 시는 좀 웅장하다고 하면 이거는 웅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고뇌하달까요? 하여튼 높아요. 높고 멀어. 고원해. 그 고원한 느낌이 이제 평론가들한테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시가 주는 그 높이. 보통 시는 그 예를 들면 뭐 서정주 선생이 명작으로 알려진 국화옆에서다. 그것도 좋은 시지만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것도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 천둥번개가 치고 해서 1년 3계절이 봄, 여름, 가을이 나오고 또 인생으로 보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해서 인생 뭐 젊음이 20대라고 치면 20대에서부터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할 때는 한 50대라고 하면 한 30년. 30년 세월과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쩍새가 있고 천둥번개가 있으니까 천둥번개는 하늘에서 치니까 상당히 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넓은 그 배경하에서 이렇게 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하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이 문제가 아니야. 증은 밤인데 뭐 오죽하겠어. 1000년이나 됐는데. 거기다가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는데 천둥번개 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달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 높죠. 천둥번개 치는 하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그 소재, 아까 이제 소재가 풍부해야 시인이 좋은 시를 쓴다고 할 때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말들 중에서 우리가 쓰지 않는 말, 모르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는 말인데 그런 말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이렇게 드높은 이미지, 내 사랑을 아주 멀고 고원한 지경으로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것도 이제 7, 5조로 외기도 쉽고 읽기도 쉽게 리듬이 착착 맞아떨어지게 길게도 안 쓰고 5줄로 이렇게 딱 해버리는 요게 이제 명장의 솜씨죠. 인류 장인의 솜씨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취형님도 감상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미지가 이게 잘 떠오르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잘 떠오르는 시인 것 같고, 물론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뭐 정지용 시인이 이렇게 이미지 그린 것처럼 이제 어, 그런 그런 식으로 다가왔고 약간 좀 어린이 마음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동지 덧달 매서운 새 뭐 이런 게 이제 뭔가 동요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고 약간 다르지만 이제 좀 그런 토속적인 이미지도 같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한 줄 한 줄은 아주 좋은데 이게 좀 문장이 한 문장이다 보니까 조금 길다는 생각도 약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같으셨으면 아마 끊으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뭐 그냥 이어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전체가 쭉 붙여서 써도 되는 한 문장이네요. 그냥 줄줄줄줄 썼네요. 고운 네. 눈썹을 씻어서 놨더니 새가 가네. 하나의 문장이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시인이 또 고민할 사안이지만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서 행을 바꿔서 우리님의 행을 바꿔서 고운 눈썹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정주 선생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대로 저는 뭐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동천이고요. 이제 우승죄 김동환님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지구하고 뭐 높고 뭐 천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가볍고 약간 장난스럽고 이런 시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름길 묻길래 대답했지요. 이것도 7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름길 묻길래 여섯인데요.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그 이제 능숙하지 않은 시인들은요. 요 앞에다가 한행을 넣습니다. 지금 다 읽어보면요. 물 한 모금 달라기에 샘물 떠주고 그러고는 인사하기에 웃고 받았지요. 평양성에 해 안 뜬데도 난 모르고 웃은 죄밖에. 이렇게 보면은 한 뭐 처녀인 것 같아요. 한 처녀가 이제 우물가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동이로 이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제 한 젊은이가 아마 멋들어진 젊은이 같아요. 아주 처녀로서는 마음 설렐 만한 멋들어진 남자가 와가지고 지름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달라기에 샘물을 떠줬어요. 그러고는 아이 고맙다 땡큐 하니까 나도 이제 뭐라고 해서 한마디 주고받았어요. 근데 소문이 난 거죠. 뭐 어쨌다더라 뭐 그랬다더라 처녀가 조신하지 못하게 이래갖고 이제 소문이 나고 시끄럽게 됐는데 이제 이게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죠. 평양성에 해가 안 뜬다고 해도 난 몰라요. 나는 웃은 것밖에 죄가 없는데 왜 그래요? 이제 이런 거는 장난스러운 얘기인데 정으로 돌아가서 그런 처녀 상황을 앞에다 쓰기가 쉬워요. 안처녀가 우물가에서 있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져요. 대부분 논리적으로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 생략을 해버리고 요 말 전체가 그 말 안에도 그 말 안에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를 쓰고 가능하면 줄여라. 만약 그런 문장을 썼으면 빼도 말되면 빼라.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7호조인 것도 있고 7호조 아닌 데도 있어요. 그러고는 인사하기에. 이거는 9글자가 되니까 7호조가 아니죠. 웃고 받았지어도 7호가 아니죠. 물 한 모금 달라게. 이건 8이니까 이건 7호조로 봐줄만 할 것 같아요. 샘물 떠주고 5이니까요. 평양성에 해 안 뜬데도, 요거 19개예요. 난 모르고. 이것도 그 치료조가 아니에요. 근데 웃은 죄밖에는 오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치료조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치료조도 아닌 치료조인 그런 건데, 그런데 치료조를 하면 낭송할 때 리듬이 착착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조를 쓰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 같이 이렇게 치료조를 써도 좋겠지만은 쭉 쓰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탁 리드미컬하게 써보는 그런 재미 또는 그렇게 읽는 재미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심각하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작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취영님은 어떻게 감상하셨어요? 어, 그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상황을 설명 듣고 나서 이제 조금 그런 설명 안 재미있는 들어도 상황 이거 보면 몰라요? 설명 안 들어도 알지 않나요? 그 뭔가 그런 감정이 그런 게 있었던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 약간 그래요? 예, 그걸 아, 조금 알 것 이 시를 전에 알았어요? 아니 몰랐습니다. 예. 아, 이 시 처음 본 거예요?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기억. 그러니까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봤으면 예,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재미있고, 예, 너무 예, 재미있어서 한 번 봤으면 더군다나 문학에 관심이 있고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한 번 봤는데 기억 안 난다면 그건 시인들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안 보신 거야. 안 보신 건데 안 보셨다고 하고 제목은 우승제이고 이것만 읽었다고 치자고 해. 내 설명 없어.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설명이 떠오르지 않아요? 나
뭐 평양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너무 진지하게 좀 생각했던 것 아, 같아요. 우리 치영님은 좀 그게 문제야. 너무 진지해. 네. 근데 좀 유머러스하고 장난스럽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주영님이 약간 진지파야. 나도 진지파라서 유머가 좀 부족한데 우리 좀 유머 길러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 재미있는 시.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그런 약간 그런 감정을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예,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를 통해서. 음, 그러면 우리 혜연님은 어떻게 봐요? 그 우에 있는 거 봐서는 뭐 너무 시시하게 썼고요. 그거를 이제 평형생의 해안 뜬데도 남모르고 우순제밖에 이것 때문에 우회가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아래 것이 없다면 뭐 그냥 뭐 쓰잘데없는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 이런 느낌. 근데 아, 요 말 하려고 앞에 말 한 거죠. 네,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에 게 이제 살아서 저희 엄마 아버지도 인연이 된 게 물 한 모금 떠줘가지고 그래서요.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골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거를 아래에 이렇게 해안 뜬 데서 난 무로 우순제밖에. 네. 이것 때문에 조금, 네.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이 말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뒤집어서 말을 했잖아요. 평양성에 해 안 뜬데도 우순제밖에 난 모르고. 네. 뜻은 같잖아요. 네, 같죠. 이걸 뒤집어 가지고 난 모르고 쉼표하고 우순제밖에 이렇게 해야 맛이 나지. 네. 평양성에 해 안 뜬데도 우순제밖에 난 모르고. 얼마나 맥빠져요. 그러죠? 네. 확 뒤집어 버리니까 뭔가 잡아채는 느낌이 생기면서 갑자기 생동감이 팍 생기죠. 그래서 앞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럴 경우에 앞에서까지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뒤에 뒤집어 본 것이 별로 멋들어지지 않는데 앞에서 평탄하게 하다가, 지름길에 대답했지요. 물 한 모금 달라게. 이게 대답 한마디만 했으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또는 요거 지름길은 없고 물 한 모금 달라게 샘물 떠주고 그러고는 이제 요것만 해도 재미가 없어. 근데 여기 분량적으로 적당하다 이거지 내 말은. 지름길 물었어요. 물 한 모금 달랬어요. 그래서 샘물 떠줬어요. 그리고 인사까지 했어요. 이렇게 세 동작이 있는데 요게 두 동작만 돼도 요 뒤에 하고 분량적으로 뭔가 중량감이 요 두 연이 중량감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앞에 중량감이 6이다. 그럼 뒤에가 한 4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반전 때문에 4인데도 이것이 6인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분량적으로는 얘가 작은데 와서 치는 게 강하니까 얘가 더 양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요런 요령, 이런 거를 일부러 뭐 김동완 시인이 이렇게 뭐 계산하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시를 많이 이렇게 공부해서 세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써놓고 한번 또 점검은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그렇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시 쓰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이 시인도. 네. 그렇다고 이게 5분 만에 쓴 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부와 축적에 의해서 5분 만에 나온 거지. 아이디어 나온 이상은 이거 김동완 시인 아니라 웬만한 시인이라도 5분, 10분이면 이거 써요. 요 아이디어가 이제 너무나 탁월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시죠. 김영랑 시인. 우리나라 이제 시인들 중에서 한국어의 그 맛을 살림에 있어서는 거의 뭐 최고다. 1등인지는 몰라도 최고 중에 한 분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순우리말의 그 맛, 우리말의 그 아까 제가 말했죠. 재료가 많아야 되고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언어의 뉘앙스나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 민감성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영랑 시인의 시 중에 이 시하고 이제 많이 알려진 시가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있죠.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우리나라 말의 그런 독특성을 그렇게 많이 살린 시는 아니고요. 요시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중학교 다닐 때인가 교과서에 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보고 외웠는데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넉 줄씩에서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같이. 또 밑에 가서도 같이, 같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글자 수도 맞추고, 그 다음에 싶다, 싶다, 우러르고 싶다, 바라보고 싶다. 요거에 이제 그 한시에서 이렇게 마지막 글자에 운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은 그 가군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글자 운을 다리 각자를 써가지고 가군을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말은 다 다로 끝나니까 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못하더라도 이제 바라보고 싶다, 우러르고 싶다 이렇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요 반복 요것도 마지막 뭐 가군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제가 중요하다고 늘 말을 했는데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햇빛이 비치는데 돌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금아금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속삭인다 그랬어요. 앞에 제시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돌담에 비치는 햇살이지 속삭이는 햇살 아니에요. 속삭이는 것은 소리니까 청각적 귀에 해당이 되고 돌담에 햇발이 비치는 건 눈이 담당하는 감각기관인데 시각적 대상물을 청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시적 기술 중에 하나고요. 풀 아래 웃음 짓는도 마찬가지죠. 샘물이 뭐 웃음을 짓겠습니까? 근데 웃는다고 이제 하는 거죠. 또 비슷해요. 이게 햇발이 돌담에서 이렇게 아금아금 하는 거하고 샘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이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소재들이 자연물 중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밝게 하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지요. 건강하고 명랑하죠. 뭐 건강이란 말조차도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아주 그 순수하고 이렇게 밝은 그런 소재들만 가지고 시를 쓰는데요. 또 더군다나 내 마음 고요해요. 격정적이질 않아. 고요히 또 고와요. 또 봄이에요.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오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리을이 들어가 있죠. 하루 리을 들어가 있죠. 하늘 리을이 들어가 있죠. 을 리을이 들어가 있죠. 우러르 리을이 두 번 들어갔죠. 리을이 몇 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게 한 년에 리을 받침이 여섯 개가 들어감으로써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면 리을 받침이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을 주니까 요게 이제 김영랑 시인의 재능이죠. 이렇게 쓰는 거. 그다음에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 뭐 험을 잡는다면 이제 저 같은 까다로운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 이제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여기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가. 근데 이게 물결이 또 있단 말이에요.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도 물결 아닌가요? 물결이잖아. 사실은 웃음 짓는. 그럼 여기서 물결이라고 하지 말고 뭐가 다른 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뭔지는 모르죠. 살포시 젖는 안개가치가 되든지 무슨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요 샘물과 물자가 우선 같고요.
물결이나 샘물이나 웃음 짓는다고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그 이미지를 두 개를 겹쳐서 썼다. 근데 누누하게 말한 것처럼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아니하는 한 같은 단어나 같은 이미지나 이런 것이 반복되면 긴장도를 떨어뜨린다. 하여튼 새로울수록 좋으니까 새로움성을 조금 펼친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아주 명시죠, 명시. 그러니까 그 가볍고 밝고 여기 나온 것처럼 고요하고 살포시 보드랍고 젖고 부끄럽고 뭐 이런 격정적이지 않은 뭐 소녀적이랄까 소년적이랄까 혹은 뭐 심지어는 어린애스럽달까 이게 뭐 그리고 뭐 무슨 심오한 사상 같은 것도 없고 뭐 앞에 서정주 선생의 시처럼 뭐 높거나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 참 세상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로서 대부분 이제 소년 소녀 시절에 시 또는 문학 소년이다 문학 소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문학은 좀 뒷전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끝까지 이제 그걸 붙들고 시를 쓰기도 하고, 결국 시인이 되고, 위대한 시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첫 출발은 대개 이런 시에서 출발을 해요. 문학 소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시야, 간단히 말해서. 나도 이런 시 쓰고 싶어.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써보기도 하고 하다가, 거기서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풍경 묘사 이거 거의 풍경 묘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조금 들어가죠. 이런 풍경 다음에 내 마음 고요히 고운 싶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풍경 이 사람인데 내가 있는데 그 내가 그냥 소년적인 나죠. 근심 걱정 별로 없죠.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좀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가 복잡해지고 뭐 깊어진달까 삶의 애환을 담기 시작하는데 그런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가기 전에 1단계, 2단계에서 이런 시를 쓰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제 문학소년, 문학소녀가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 혜연님은 이 시를 알고 계시죠? 이거 노래로도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밤에 속삭이는 해빨같이 뭐 이렇게 노래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근데 여기는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말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이렇게 쓰기가 초보자들은 또 만만치 않아요. 아이, 물론이죠.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경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할 수 아니, 있지만, 그럼요. 네. 아니, 초보자가 이런 좋은 거, 예쁜 거, 부드럽고 다 갖다 나열하면 난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그 난잡함을 그래도 피하고, 느낌이 뭔가 부드럽고 봄처녀가 뭐 이렇게 머플러 들어오고 막 한들한들 이렇게 다니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는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안 쓴다? 못 쓰는 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아, 이렇게 시를 이 좋은 거는 다 갖다 써도 이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으로는 혜연님 기질에는 좀 안 맞는 시야. 아니, 네. 너무 좋은 걸 많이 깔아가지고, 네. 아,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혜연님은 의지가 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 반대쪽에 있는 시라고 봐도 되죠. 감성적이고 부드럽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시는 이제 그런 시의 매력이 있는데, 아까 그 소재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요리를 할 때 소재가 부드럽고 뭐 이렇게 두부라든가 뭐 이런 것만 쓸 수도 있고 질기고 딱딱하고 뭐 홍어같이 막 맛도 이상하고 이런 걸 쓸 수도 있듯이 일본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되게 부드럽게 있잖아요, 일본 음식이. 네, 일본 음식 딱딱하게. 같아요. 이거는 꼭꼭 씹는 게 없어. 일본은 뭐, 그건 뭐 마셔도 되는 음식들이야. 이게 일본 음식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단맛이 많고, 일본 음식은.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은 깊이 우러난 맛이 맞죠. 네. 복합적이고, 막 비빔밥처럼 그렇고, 우려내가지고 깊은 맛으로 한국 음식은 이제 맛을 내죠. 그다음에 양식 같은 거 먹으면 깊은 맛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 차이가 있듯이 시도 이제 어떤 유명한 시인이 설탕물시와 소금물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설탕물시 계열인데, 그러나 이제 그분이 그 말을 할 때에는 설탕물시라고 할 때는 약간 비판적인 의미로 그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문학소년적인 시, 그래서 깊이가 없는 시, 이렇게 하고 소금 맛이 좀 들어가야 인생에 좀 쓴맛, 짠맛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소금이 더 나가면 쓴맛, 짠맛이 되겠죠. 그래야 뭐가 되지. 맨날 문학소년이나 하고 있을래? 이런 식인데,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당분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분에다가 약간 뭔가가 있어야지 설탕을 그냥 주고 설탕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음식을 설탕하고 섞어서 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재료가 있으니까. 설탕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단 음식일 뿐이죠. 아이스크림이 뭐 설탕인가? 설탕이라도 아이스크림으로 먹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초콜릿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초콜릿은 초콜릿대로의 맛이 있으니까 또 설탕 무시가 그렇게 무턱대고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시인들도요, 괴테 같은 대시인,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저거 설탕 물시 아니야? 이런 시 써요. 어찌 뭐 돌아볼 것이냐, 뭐 첫사랑의 추억을. 뭐 이거 뻔한 소리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건데, 주영님 감상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저도 되게 아름다운 시로 그냥 느끼고 있고, 그,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게 첫 중간고사 때 이게 봤던 시여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하여튼, 근데 뭐 이런 시라도 저도 뭐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현대적으로 그 바꿔서 그 소재를 좀 바꿔서 쓰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그렇고 뭐 다른 문학도 그런데 시대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 시가 쓰여졌던 시대에서부터 뭐 적어도 5, 60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 살이가 많이 바뀌었죠. 이 농경 시대였죠,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재들이 다 공유되는, 그 당시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인데, 지금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들여다보는 어린아이가 별로 없어요. 또 샘물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샘물 자체가 샘물에서 이렇게 물이 퐁퐁 그 모래 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는 그 새함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쓰여지는 시들은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오늘날은 또 오늘날대로 도시화된 상태에서 도시에서 느끼는 감각.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뭐 모더니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도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와 뭐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우리 혜연님 같으면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이런 뭐 무슨 방랑거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를 감상할 때는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그때 사람이 느꼈던 감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감상을 하는 거고 창작은 이제 또 우리는 우리 시대의 노래를 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번엔 이제 낙화인데요. 조지훈 선생의 시 청록파의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승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로 등단을 했어요. 그때 이제 추천자가 정지용 선생이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이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에,
그래서 그 승무라는 시는 옛날에는 유명했는데 요즘은 많이 거론이 안 되는 게 에, 너무 한문투가 많고 그다음에 승무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별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대 탓인데요. 이 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춤추는 거, 무용하는 거 감상할 게 별로 없었던 시절에 승무라도 보는 건데 지금은 뭐 승무 아니라도 무슨 별별 댄스가 많고 별별 춤이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낙화는 다르죠. 낙화는 어느 시절이든 꽃 떨어지는 거야. 뭐 시인 아니라도 꽃 떨어지는 거 보고 느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낙화인데 낙화를 노래한 시가 또 좀 많아요. 한시에도 무수히 많은데 이제 나만의 낙화를 이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하는 창, 새로움, 이 창자가 비롯한다는 창이에요. 맨 처음 하려면은 없는 것이 새로 나와야 맨 처음 되겠죠. 그래서 이 낙화인데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족도 울음 뒤에는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켜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이다지가 우련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외웠지 않습니까? 이야, 너무 좋아요. 이 7호조예요, 7호조. 꽃이 지기로서니 7. 바람을 탓하랴 6. 주연 밖에 성긴 별이 8. 하나둘 쓰러지고, 이거는 이제 7호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7이나 되니까. 근데 여기 7이 7호조가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귀척도 오음 뒤에는 7인데, 먼 산이 다가서다. 다시 8이나 되고. 근데 이제 촛불을 켜야 하리. 여기서 꽃이 지는데 또 7호. 꽃지는 그림자 뜰이 어디요? 이것도 7호. 하얀 미닫이고. 이거 이제 7호로 쭉 나가서 끝나는 거예요. 왜 7호가 아닌 데가 한 군데 있기는 한두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7호 줬는데요.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주연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모르긴 해도 이 조지훈 선생이 마지막에 이제 일제가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압박을 하니까 다 걷어치우고 낙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지조가 있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용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인가 했을 때도 고려대 교수 있으실 때 제일 먼저 이게 그 성명을 발표하고 교직을 내려놓는 아주 용감했던 분이에요. 지사죠. 그야말로 선비. 지조론이라는 글도 쓰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지조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분인데 아마 그때 은거하면서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 바람이 이제 꽃에 대한 바람이라는 건 항상 진짜 바람일 수도 있고 꽃이 나이고 바람은 뭐 일제시대의 탄압이라든가 이 시대의 어지러움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주변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오름뒤에는 그냥 경치 묘사예요. 귀촉도가 이제 그 밤에 오는 소쩍새라고 하나요? 그 새죠.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켜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디요. 그냥 경치 묘사죠.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불거라.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촛불을 켤 정도 되면 이제 어스름 초저녁인데 꽃이 지면 꽃이 지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꽃이 지는 그림자가 보여요. 이 초저녁인데 또 어리기까지 해. 우연 불금도 또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딱 떨어지지는 않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멋진 게 이거죠.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까 이제 은퇴인지 하여튼 낙향인지 해서 참 이 시절이 이렇구나 하고서 글 가지고 또는 공부 가지고 사는 양반인데 시골 가서 아무 하는 일도 없고 농사를 짓고 살 수도 없고 이런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숨어서 나의 그 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지조 있는 마음,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거죠.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조하노니 했는데, 예, 대부분 이제 자기가 그렇게 지조가 있든지 자기가 뭐 성과가 있든지 멋지든지 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죠. 근데 오히려 몰라줬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나는 걱정한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날 수도 있어.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라. 끝났는데 느닷없이 또 꽂히지는 아침은 오고 싶어라. 아침이 됐어요. 아까는 겨우 저녁인 것 같은데 촛불을 켠다고 그러니까 밤을 샌 건지.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죠. 시인의 자리, 문학인의 자리와 이런 성인 분자의 자리는 다르다. 문학인은 성인 분자가 하는 게 아니다. 예, 성인은 문학을 하지 않는다. 현인들도 잘 하지 않는다. 군자까지는 해요. 근데 군자와 보통 사람, 범인 중간에 있는 학인, 그 사람들이 거의 문학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인격적으로 웬만큼 되었노라 이런 시를 쓰면은 공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수 가르쳐줄게. 독자들 배워봐봐.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무슨 선생님인 척 하는 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공감을 안 하고요. 당신도 아프지요. 나도 아파요. 이래야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니도 아프고 나도 아플 바에는 내가 또네 시를 왜 읽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걸음 앞서 있어야 돼요. 반걸음.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서 제가 그걸 복학생이라고 그래요. 복학생. 교사는 아니고 반장 정도 되는 거예요. 반장. 같은 학생인데 반걸음 앞서가지고 또는 먼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년은 똑같은데 그래도 내가 선배잖아. 뭐 이런 정도 해야지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시가 윤동주의 서시예요. 서시가 그 대부분 그 옛날에 보면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 이런 앙케이트를 해보면 서시가 2, 3위권에 항상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 분석이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래요. 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노라. 이렇게 보면 성인 군자가 되버리죠. 나는 한 수 가르쳐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없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데 나는 입새이는 바람에 작은 어떤 상황 같은 것이 나를 치기만 하면 그래도 나는 또 그걸 못 해내고 힘들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는 그럼 힘들면 독자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나도 똑같냐? 아니에요. 반장이잖아요. 또는 복학생이잖아요. 반걸음 앞선다는 건 뭐냐면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드는데도 당신은 하늘 자꾸 잊어먹는데 나는 그래도 저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로 가야 되고 하늘을 잊어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긴 넘어지는데요. 일어나서 또 별을 보면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시예요. 바로 이 자리가 시인이 독자의 공감을 얻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도 묻혀서 사는 이유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나는 부끄러움이 없노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묻혀서 사는 이유 고운 마음을 아는 저 하는데 근데 전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눈물이 나 울고 싶어. 이 말은 아는 이 있을까 저 한원이가 100%가 아니고 그래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완전히 초월했으면 왜 울어? 울질 않아야 되는데, 울고 싶다는 얘기는 이러한 내 상황이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자족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보통 사람보다는 평정을 유지하면서 이 은퇴 상황, 비참한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힘들고 누군가 마음을 같이 할 사람, 나와 같이 지조를 지키는 사람, 친구의 편지 한 장, 같이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같이 당신처럼 은퇴해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서울에 앉아서 나는 먹고 살고는 있는데, 그러나 조 선생, 조지훈 선생,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뭐 직이라고 그러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직이 또는 지음. 직이지음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번 반복하고 우리가 지금 7호조를 배우고 있듯이 이게 7호조 리듬이기 때문에 명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두 줄씩 딱딱 맞춰서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요. 제가 금방 외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외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외기가 너무 쉬워. 그냥 리듬이 척척 7호조에 익숙하면요. 7호조씩 외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7호조를 많이 낭송하게 되면요. 다른 7호조 시를 배기가 아주 쉬워요.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타다랴 주변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는 먼 산이 다갔사.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미지죠. 그다음에 이제 촛불로 넘어가서 촛불은 켜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불가로 또 3년이 이제 방향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또 3년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한원이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정말 정말 저는 좋아하는 시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제 감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혜연님 어때요 이 시? 네,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 느낌이 있는 시고 이게 생각을 만드는 시인 것 같아요. 이게 독자도 뭔가 이렇게 수련해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이 선택해서 시골에가 묻혀 살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가 그립고 그 꽃이 지는 아침은 놀고 싶어라. 내가 이안을 하는데도 그 이안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 울고 싶다. 뭐 이런 숙연함. 네, 저도 이 시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요. 이런 시는 꼭 외세요. 외워둬야 외우는 것 자체가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를 알게 되면은 이제 산속에 간다든가 또 산속에 외따로 있다든가 또는 그런 이 비슷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같은 데 가면 이 시가 안 떠올 수가 없고요. 거기서 한번 외웠던 시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시인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하면 아, 인생 사는 맛 또는 시의 맛 또는 경치의 맛 이런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깊게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취향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마지막 그 서시랑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해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다소 이렇게 거리감은 있지만은 예전에 뭐 말씀하셨던 그런 단테 신곡에서 처음에 뭐 그 인생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절반이 지나고서 이렇게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뭔가 좀 회한이나 이제 조금 슬픔 이런 것도 괜히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잘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우리 노래로 유명한 그리운 금강산하고 고향의 봄, 반달, 코스모스 피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가요, 가곡, 동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러한 저 치료조를 감상할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걸 하면 또 한 시간이 한 1회가 또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거를 건너뛸까요? 건너뛰어도 되겠죠? 네, 뭐, 그 노래로도 많이 들었던 예, 거라서 예. 건너가는데, 굳이 그거를 이제 치료조 가지고 지금 3회인가를 했으니까 이제 치료조를 우리가 익숙하는데 지금 목표가 있는 것이지 뭐 시 한 편 한 편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앞으로 치료조 시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쭉 썼는데 어느 구절이 치료로 돼 있거나 할 때 이제 치료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 하고서 이제 찰칵 걸리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잘 외워집니다. 치료조를 많이 이렇게 익숙하면 어떤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달래꽃은 다 외죠, 이제. 아,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다 외웠던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외우기는 외웠는데 어때요? 7, 5조 리듬에 맞춰서 아, 그렇게 박으로 예, 맞춰서 외웠나요? 그냥 외웠나요? 예전에는 그거 상관없이 외웠고요. 네.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응대하면서 외우니까 훨씬 리듬감이 있고, 뒤에도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맛이 나죠. 네, 맛이 나요. 예,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모르면은 치료조 공부 제대로 하신 게 아니고 어때요? 지영님도 다 외시죠? 저는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노래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들이 올린 그런 노래도 있고 이제 시도 있고 한데 치료조들을 시를 어 제가 권하기는 한 10편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치료조에 익숙하지 않고요. 치료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리듬을 가진 한국 시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치료가 단지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요. 한국어가 만들어낸 리듬이거든요. 한국어가 7글자, 5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한국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공부함으로써 한국어의 그런 이제 영어를 써야 되겠는데 그 자체, itself, 그 자체에 접촉하게 돼요. 이 itself란 말을 왜 쓰게 됐냐면은 제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5년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이제 영어를 좀 빨리 이렇게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어의 itself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그 자체를 접촉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번안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 출신인 어떤 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뭐 국문학 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7, 80년 살았는데 시골 농부여서 한국어 시험을 보면은 60점밖에 못 맞는, 60점도 못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농부예요. 그런데 손자가 와가지고 무슨 새로 유행하는 한국어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내가 오늘 학교에서 짱 먹었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딱 짱 먹었다는 말만 들었는데 처음 듣는 말인데 아 그게 무슨 뜻이구나 알죠? 뭐 설명 안 해도 돼. 짱이라는 말 자체가 짱 소리가 날 때 새로운 말이긴 한데 그게 한국어에 입각해서 나온 소리란 거는 한국에 안 입각하고 요즘 무슨 앞글자만 따가지고 하는 무슨 이상한 말은 못 알아듣겠죠. 그거는 국문학 박사도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음가, 소리, 울림, 그게 70년간 노출된 사람은 짱 먹었어요 하면 아, 짱이 뭐겠구나. 한 90%는 짐작을 해요. 100%는 몰라도.
그런데 미국인 교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알까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이 할아버지가 한국어의 이셀프를 접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 자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핵이라고 할까, 뿌리라고 할까, 근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셀프를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뇌라는 게 일단 모국어, 어머니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말이 아주 어려서부터 바탕에 깔려요. 이 컴퓨터에 그 윈도우 시스템이 바탕에 깔리는 것처럼 일단 깔려요. 그러고 나서 외국어를 배우면 그 위에 깔리는 겁니다. 2층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치매에 걸리면 2층 건 지워져요. 근데 1층 건 안 지워져요. 그 자체에서 장착된 건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어에 능숙해진 사람은 뭘로 판정하냐면 꿈꿀 때 외국어로 꿈꾸면 이제 너 외국어 배웠다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이셀프에 접촉한 거야. 꿈꿀 때도 그걸로 하네? 그런데도 모국어만은 또 못한가 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야를 하고 하와이에 갔잖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1년 반 산 적이 있는데 그 이 박사가 다녔던 감리교회 가서 들은 말인데요. 마지막에 이 박사가 그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박사가 영어를 얼마나 잘했느냐? 뭐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같이 잘하는 사람. 유학 갈 때 유학하는 배 안에서 개인으로 영어 사전을 만들었고요. 개인용 영어 사전. 그다음에 프린스턴에서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3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3년 만에요. 말이나 됩니까? 조선 사람이. 요즘 같은 환경도 아니에요. 조선 시대의 영어를 여기서 배워가지고 3년 만에 박사까지 했다니까. 그 기록은 아직도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깨진 사람이 없어요. 미국인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 말이나 돼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왜 천재도 이거 뭐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니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인문학으로 박사를 따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치매에 걸리니까 제일 먼저 영어가 싹 지워져가지고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2층에다 기록되는 것은 1층 기록보다 약하다. 그 이셀프에 접촉한 사람인데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셀프 가지고도 아니고 이셀프야.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러한 그 시의 이셀프, 삶의 이셀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짱 하면 알아듣듯이 아하, 에헤, 그 작은 차이에 이렇게 민감한 그런 데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치료조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치료가 이제 칠이 대개 보면은 시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조도 저절로 생긴 한국어에 맞는 그러한 시형식인데 3, 4, 3, 4, 3, 4, 3, 4 하는데 3, 4 하면 7이 되잖아요. 또는 4, 3 하면은. 이 3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 뭐 가노라, 어지버 이런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나라 그 명사는 두 음절로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주렴 혹은 순우리말 같은 바람 혹은 무슨 촛불 이렇게 이제 두 음절로 돼 있는데요. 그 두 음절에 조사 얻는 이가가 붙으면 세 음절이 되죠. 바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주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주어가 명사가 나오고 나면은 수어가 이제 동사가 나오거나 혹은 다음 동사를 위해서 형용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동사가 나온다고 하면 동사도 대개 보면 두음절이에요. 근데 두음절에다가 붙는 어미가 보통 두음절이 붙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달려가다든지 뭐 움직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음절이 돼서 칠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3, 4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 시작할 때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수어도 이제 4, 4거나 4, 3이거나 3, 4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조를 지어보면 아, 시조가 그렇게 해서 생겼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조는 그렇게 해서 3, 4, 3, 4, 3, 4, 3, 4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3, 5, 4, 3인데 그거는 그 형식이고 7호에서는 3, 4 하고서 그 다음에 3, 4, 3, 4 이렇게 안 하고 다섯으로 바람을 탓하려 하더니 꽃이 지는데 우연불거라 이렇게 이제 해서 마지막 불거라 같은 이렇게 이제 세음절 대개 본 꽃이 지는데 세음절하고 앞에 두 개에다가 뜰에 꽃이 이렇게 고운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을 맞추면 이게 한국어의 그 어, 시를 쓰기도 좋은 내용을 담기도 좋은 그러한 그 리듬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 능숙해지고 그 이셀프를 이제 우리는 이미 한국인이기 때문에 갖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인이 되고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면 더 깊은 이셀프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로조시 같은 거를 많이 외우고 감상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체화가 되고 감득이 돼가지고 다른 시 쓸 때 제가 이제 쓴 시로조시 요 뒤에 이제 요거 하나는 볼 수 있는데 제 거를 누가 이제 하기도 하고 제가 올리기도 해요. 영넘어 풍경 이런 시 쓰는데 이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냥 시상이 있고 나서 바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로조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영넘어 시냇가에 외딴 집 한 채 그 집 앞마당엔 복사꽃 나무 복사꽃 붉게 피면 실비 내리고 실비 맞고 나와 앉은 야윈 그 아이. 아이는 7살 슬픈 눈망울 촉촉한 목소리로 엄마 부르고 부르는 그 소리는 이슬에 묻혀 물 안개만 자욱한 영로. 이게 완벽한 시로조거든요. 해질무렵 똑같죠. 해질녘 빈들판 요거는 이제 행을 이렇게 좀 바꾼 거예요. 이것도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면 그냥 바로 5분 만에 쓰는 거예요. 해질녘 빈 들판 바람이 불어 아이의 긴 그림자 흙 먼지 털고 쑥국새도 숨어서 우는 빼앗긴 시간 어둠이 짙어오는 해질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호조 시를 좀 더 많이 외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체화를 해서 지금 시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지만은 실호조 시도 한번 지어서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에 대한 마지막 그 소감 말씀하시고 이제 끝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혜연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취향님은 지난번에 못 들었는데 오늘 다시 이게 쭉 칠호조 시들을 여러 편 보면서 더 익힐 수 있었고 이제 단순히 칠호조뿐만 아니라 오늘은 조금 시에 담긴 그런 시상도 또 여러 가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창작하시고 많이 또 시 속에서 시의 맛을 느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